한마디로 특정 지역이 움직이는데 그 특정 지역이 이제 서울에 국한하자면 미국도 기준금리 내리고요. 한국은행도 아마 최소 2번 정도는 제가 쭉 지켜본 결과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짚어보려고 우리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집만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 모셔서 도대체 서울의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 오르고 있다는 건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소장님. 네. 지금 서울 집값이 막 올랐다고 하는데 네.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 곳이 어디고 또 오를 곳이 어딜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니 뭐 집값이 오른다. 7월, 8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올랐는 거야? 우리 동네는 오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9월 이후에 또 약간 주춤하잖아요. 상승세가 주춤한데 뭐가 주춤하다는 거야? 우리 동네는 신고가 나오는데 라고 말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가 과거와는 다른 게 과거는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다시 또 갭이 줄어들었다가 서울과 지방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했는데 지금의 양극화를 보면 우리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곳들만 몰린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모든 장들이 지역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이 움직이는데 그 특정 지역이 이제 서울에 국한하자면 특징이 있어요. 한강 벨트를 두고 우리가 강남 3구, 용산구,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인기 핵심 지역 한강 벨트를 따라서 신고가가 나오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핵심 라인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어디가 오르는 거야? 우리 동네는 왜 안 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우리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겠죠. 10년, 20년, 아마 20년 후가 되면 아마도 주택구매 연령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아남는 부동산은 뭘까? 라고 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역세권, 지하철역, 특히 이제 골드라인이 더 있으면 좋겠죠. 역세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된다. 학교라든지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좀 있는 곳들이 잘 버티더라.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과 비슷하죠. 강남 3구, 마용성 이들 지역들은 서울의 미래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특히 이제 마포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강남 3구, 용산구 좋은 줄 알아. 가격이?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용산도 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한 개로 묶어야 되고 마포하고 이제 성동이 신흥부촌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신흥부촌인데 강남급 정도의 넘사벽은 아닌데 또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고 역세권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 옥수금호동 같은 경우는 강남에 부모님이 사시는 분들이 한강 다리 하나 건너서 야, 너 강남에 집 사주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리 하나 건너서 너 거기 살아. 신축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마포는 특징이 달라요. 강남에 부모님을 가진 계신 분들이 아니라 주거지. 아까 제가 양질의 일자리 중요하다고 했죠. 광화문, 여의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자리 일자리가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강남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신흥부촌이 바로 마포입니다. 특징을 보면 뭐 지하철, 뭐 교통의 요지잖아요. 아현 쪽으로 가면 지하철 2호선 있고 공덕으로 가면 공항철도 5호선, 6호선, 뭐 경의중앙선 모든 라인들이 다 연결되고 있고요. 도로를 보더라도 뭐 간선 도로망 워낙 잘 갖춰져 있잖아요. 차 타고 가도 광화문, 여의도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지하철 타도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버스 타도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의 일자리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마포 자체에도 비즈니스 타운들이 많이 있고요. 뭐 광화문,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없잖아. 물량이. 그렇죠. 서울 전체적으로도 없는데 마포구는 더 없습니다. 이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물량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최근에도 이제 가격이 뭐 웰스트림, 레미안 웰스트림 전용 84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 정도, 1년 만에 3억 원 정도 올랐는데 3억 원은 우리가 벌려고 하면 1년에 1억 모으기도 힘들어. 1억을 어떻게 모아?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올라가는 곳들만 올라가는데 마포는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인데 마포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 전체 거래량이
236.67%가 상승을 했는데요. 마포는 288.89%, 서울 평균보다도 52%가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이랑 여의도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직주 근접을 위해서 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가는데 그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거 받쳐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희소성이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도 귀하고요. 예. 앞으로 더 귀해질 거고요.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들도 서울에서 너무 희귀하다는 거지. 거기에 더 희귀한 건 신축 아파트. 아, 그 구축도 좀 많이 있나요? 신축이나 구축이? 마포가 이제 과거에는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 뭐 주택이죠. 마포가 이렇게 신흥부촌이 된 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 신축 주택단지가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몰라보게 마포에 가면 와 이게 완전 신흥부촌 신도시급인데라고 하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유 막 이 무슨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어 하는 동네였는데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 인기가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높은데 그 신축 아파트 인기와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마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신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주 물량이 안 나오죠. 입주 물량이 없어요? 네. 2025년, 2026년에 마포는 입주 물량이 제로. 아, 안 그래요?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뭐 조금은 나오는데 마포는 아예 제로입니다. 이게 요즘에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네. 얼어 얼어 죽어도 죽어도 신축 신축. 아파트.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신축만 찾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포가 핫하죠. 예, 그런데 심지어 신축이 없고 신축 없다. 근데 공급 왜 물량도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가 왜 없어진 거예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죠. 네. 건설회사들 시행사 우리 PF 위기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2022년이었죠, 네. 그게. 2022년, 2023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지 확보해야 되고요. 우리 브릿지론 받고 PF 받고 뭐 인허가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허가 물량 단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물량 감소 현상은 2026년 지나면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26년 이후에도 공급 감소 문제는 계속돼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서울의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은 빈 땅이 있다 없다? 없죠. 거의 없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이제 여의도 국회를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될까? 아니면 용산민족공원 아파트 다 지어버릴까? 아니면 남산을 그냥 밀어버릴까?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말이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쉽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신속통합기획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언제 나올까요? 15년? 저는 15년 후 생각합니다. 15년 후에 제 나이 생각해 보면 15년 후에 2035년 말 아니 뭐야? 2040년 지금 추진하면 2040년에 입주. 2040년이면 내가 집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량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분석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감적으로 왜 얼죽신이 생기냐면 아 이게 희소하다. 너도 나도 다 신축 아파트면 얼죽신이 왜 생기겠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또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얼죽신 현상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또 주택 자체가 워낙 부족한 지역이고요. 우리 조선시대도 서울은 집이 부족했죠. 아, 그랬어요. 다산정용 선생이 그 유배 가면서 4시간 때 야 한양집 절대 팔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절대적인 집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건 신축 아파트. 근데 우리 다 신축 아파트 가고 싶잖아요. 시대가 달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 부모님들이 이제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셨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어때요? 눈 뜨니까 다 아파트 살고 있죠. 그렇죠. 눈 뜨니까 아빠 차, 엄마 차 있죠. 물질적 풍요를 누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하는데도 우리 때야 뭐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요즘 그게 어디 꼰대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공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와, 근데 제가 분양 물량을 찾아봤는데요. 네. 올해에 남은 게 마포에는 오피스텔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마포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랜드마크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오벨리스크, 뭐 스라펠리스, 굉장히 유명합니다. 롯데캐슬, 뭐 프레지던트, 뭐 이런데. 네네. 그래서 여기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여기는 한 2022년부터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되게 침체기를 맞았는데 여기 마포 지역은 오피스텔 시장도 침체를 맞은 적이 없대요. 항상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은 당연히 부족한 거고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대체제인 오피스텔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위축이 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마포는 아파트도 날아다니는데 오피스텔이 위축될 이유가 없고요. 오피스텔 물량이 많으냐? 땅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좋은 입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죠. 앞서서 제가 역세권 이야기했듯이 뭐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고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인기 유튜브들도 그렇고 거기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오피스텔 물량 자체가 희귀해요. 나오기만 하면 계약이 바로바로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포구에 그 올해 남은 유일한 분양단지라는 곳이 에피트 어바닉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역세권의 수요가 좀 충분하니까 괜찮다고 보시겠네요. 말하면 잔소리죠. 아, 그래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제가 예, 앞서서 인구 감소 시대에 뭐 요소 필요한 게 역세권, 주거 환경, 양질의 일자리인데 여기가 애호개역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이잖아요. 지하철 5호선 타면 어디로 가요? 광화문으로 그렇죠. 가고 여의도로 가고 여의도 애호개역에서 10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거리의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근데 에피트 어바닉 하면 아니 에피트가 뭐지? 그러니까 좀 나는 생소했어요. 브랜드가 좀 좋은 곳이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에피트가 이름이 있어요. 한라건설 알잖아요. 한라 비발디 브랜드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에피트입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건설사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중소건설사들 같은 거 요즘 하자의 얘기 이런 거 많잖아요. 전문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고 오피스텔 잘 짓겠죠. 역세권이죠. 주거환경 좋죠. 양질의 일자리 가지고 있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이거는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여기 단지에 루프탑 가든이 있고 그리고 캠핑. 아 진짜요? 네, 그 한복판에서 캠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축에 그쵸 마포 입지에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 예측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 요즘 부동산 시장 이제 의견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최근에 이제 약간 주춤하잖아요. 주춤한 건 대출 규제의 영향도 있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우리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지. 계속 달리면 숨차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정부가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데 언제까지 쉬어가느냐? 아마 2024년 올해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2025년에 어떻게 될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서울은 마포 당연히 부족하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2026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7,000세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4만 호 이상 나와도 집값이 올랐는데 7천 호 나오면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 올라가죠. 믿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배신을 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주장에 보통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 9,000세대인가 그런데도 12,000세대. 아 12,000세대인데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아, 왜냐? 세상에. 집주인들이 사전점검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얼죽신. 아니 3년 후에 어차피 입주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왜 세입자한테 줘?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금리? 올해 한 차례 내렸죠. 대출금리는 살짝 올라갔어요. 정부가 또 규제를 하죠. 내년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 내리고요. 한국은행도 아마 최소 2번 정도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버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또 은행? 올해는 영업실적 다 달성했기 때문에 정부가 똑바로 해. 네. 내년에 리셋하고 이제 영업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야 대출 관리 좀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왜 그러세요? 내년 되면 대출 문턱이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사전 청약도 그렇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갔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괜찮겠냐? 요즘 뭐 집값 떨어진다. 항상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본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필요한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하고 힘들게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데 포기한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까 또 전셋값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참 그 전세를 그런 뭐 신축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막 백화점 가까운 곳. 실세권.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전세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세를 사는 것이랑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것 그중에 뭐 어떤 게 좀 더 좋은지 몰라서 묻는 거. 지금 당연한 걸 당연히 내 집 마련해야 되죠. 왜 당연하냐? 전략적으로 전세 거주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청약 가점이 높다? 자녀가 한 3명 정도 된다? 자녀가 3명 되고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집 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전세 사시면서 전략적으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공공택지들, 뭐 3기 신도시 같은 곳 전략적인 청약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있다. 네. 1억 원을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돈은 그대로 1억 원인데 그렇죠. 명목 가치는 1억 원인데 실질 가치는 7,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은요. 네.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우리 월급 생각해 보면 월급 올랐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승진하는 거 빼고 월급을 비교하면 올랐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올랐을까요? 월급이 올랐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스치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집주인이죠. 전세를 놓는데 신혼부부가 들어왔어. 내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할머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막 전세 옮겨 다니고. 이 신혼부부한테 나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해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전세금 안 올리니까. 10년을 살아버립니다. 10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상속이 되죠. 그 자녀분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안 올리겠습니까? 라고 할까요? 올릴까요? 올리죠. 시세대로. 올리죠. 시세대로. 네. 깜짝 놀라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불이 났게 부동산에 가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얼마냐라고 하니까 매매 가격은 한 5억, 전세 가격은 3억.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회비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이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계산해서 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전세금 올리니까 그냥 사버리자. 내 집 마련해야 될 것 같아라서 샀는데 결국엔 다 올라갑니다. 역세권에 양질 일자리가 있고 주거 환경이 좋은 곳들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세를 사는 이유도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잠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자금에 맞춰서 그래도 내 집 마련 하라. 돈 있으면 마포 좋지. 그쵸. 마포가 좋은데 마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무리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능력이 된다면 뭐 마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대안으로 좀 내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넓혀 나가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윤만 소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아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